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됐던 사람들이 오늘 대거 가석방됐습니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무죄 취지의 판결 이후 사회 곳곳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전국에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거 출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관련된 이 소감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에서 대법원 판결 났을 때 네. 혹시나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기대나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양심과 또 신념이 이제 인정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로 이제 형사처벌 받지 않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석방 소식 언제 처음 들으셨고 나오시기 전까지 안에서 좀 어떤 생각하셨나요? 가석방 소식은 한 달 전쯤 들어서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가석방으로 빨리 나온다니까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예정보다 더 일찍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이 수감됐던 인원이 총 7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58명이 출소를 했다고 저희가 앞에서도 네.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57명으로 숫자가 바뀌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은 숫자는 아닌데 57명이 오늘 대거 출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출소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법 72조는 그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동안의 개전의 정,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행상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교도 수용 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할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을 보역한 경우에는 네. 가석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 이상 보역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가석방이 된 사람들은 지금 대개 징역 1년 6월을 받았거든요. 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서 그러니까 1년 6월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6개월 이상을 보역한 사람들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 처분을 한 것입니다. 네, 오늘 출소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아직 가석방 기간은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용 기간은 남아 있는데 예. 3분의 1만 그 복역을 하고 나머지 1년은 이제 복역을 안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석방이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을 예. 해야 그리고 나가서도 뭔가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들었거든요. 현행법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전의 정,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되고 또 가석방 기간 동안에 어떤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가석방에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접촉을 하면 항상 거기에 응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붙죠. 그래서 네. 이 오늘 경우에는 아마 사회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네. 아마 예를 들어 교통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노인들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마 그러한 이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걸로 보입니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런 거는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렇습니다. 뭐 네. 이게 정해지는 거죠. 네. 예, 조기 가석방이라는 게 반발 여론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앞당겼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대개 이제 우리 법에는 3분의 1 이상 보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2 이상 보역을 하는 경우에 가석방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라 그런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양심적 자유에 반해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무죄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무죄 판결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이 사람들이 재판을 늦게 받았다면 무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기왕의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더 이상 가둬서 복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3분의 1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현행법상 가석방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석방을 한 겁니다. 네, 변호사님 그 앞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총 71명이 원래 수감이 돼 있었잖아요. 그 형이 확정돼서 수감이 돼 있었는데 57명이 이제 출소를 했고 나머지 14명이 이제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14명 같은 경우에는 출소에서 빠진 이유가 최소 요건을 못 채운 것도 있고 또 뭐 결정 보류된 사람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케이스인가요? 우선 그 우리 현행법상 3분의 1 이상을 복역 안 하면 가석방이 불가능하고 네. 또 한 가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거, 자기의 양심의 자유에 반해서 난 군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총을 든다든지 군사훈련 받지 않겠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만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10여 명에 대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무조건 뭐 나는 군대 가는 것보다는 뭐 사회 땅 봉사할래 자기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다 군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것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대부분에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새로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10여 명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이 이르다. 그래서 가석방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법에서 말하는 양심의 기준이 뭔가요? 양심이 이제 그 대법원의 이제 판결에 의하면 그 양심이라는 거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다 파멸되고 마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그리고 절박하고 구체적인 거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양심이라는 거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념이 깊어야 되고 그리고 확고해야 되고 진실이어야 된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사할 때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이 사람이 총을 드는 걸 거부하는 것은 이 사람의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거부하는구나.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 입영 영장을 받고 안 갔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군대 가기 싫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이 그야말로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 양심의 자유 때문에 못 간다. 그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처벌을 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 앞서 6월에 헌재 판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대법원이 이제 판단도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이제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네. 가석방도 있고 사면 얘기도 있었는데 사면하고 가석방을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 가석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역한 사람들이 개전의 그러니까 뉘우침죄 뚜력하고 할 때 이제 임시로 석방을 해주는 거고 만약 가석방된 상태에 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면은 네. 다시 들어가서 또 복역을 해야 됩니다. 네. 사면이라는 건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사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회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그것을 처벌하는 걸로 다 생각해 왔잖아요. 그죠? 근데 대법원이 이제 해석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해석을 달리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는 거는 형평에 안 맞죠. 그래서 아마 사면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행정처분으로서 가석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대법원 판결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엄격히 얘기하면 대체 복무제하고 그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대체 복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체 복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것이고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군대를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정당한 사유에는 자기 양심에 따른 그런 그 거부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네. 그럼 말씀해주신 그 대체 복무제는 지금 결정이 딱 난 게 있습니까? 지금 대체 복무제나 12월 13일 다음 달 13일 날 이제 마지막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공청회에서 이제 대체 복무제를 얼마나 할 것인지 어느 기간에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아마 그 이제 국회 입법을 거쳐서 아마 2020년이나 21년부터 이제 적용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모아지는 것으로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복무하는 걸로 하자. 그쪽이 이제 다수 의견이랍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36개월은 좀 2020년 되면은 우리 사병들 복무 기간이 18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2배는 돼야 그래도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36개월 쪽이 이제 다수 의견인 것 같고 네. 또 교도소를 택한 것은 지금 소방서도 생각해봤지만 소방서는 의무 소방대원이 인기가 있답니다. 나중에 소방대원으로 지원할 때는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되죠, 물론. 그렇지만 더 우대에서는 현역으로 군대 가는 사람들하고 형평이 안 맞으니까 네. 그걸 여러 고려해 보면 그 교도소에서 복무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제 기준에 따르면
1.5배 정도가 맞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징벌이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데 아마 그건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36개월이라는 기간이 뭐 징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군대에 가면은 이 다른 것보다도 본인들의 그 신체의 자유가 상당히 속박되잖아요. 같이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생활들이 힘들어서 군대들을 안 가는 건데 자기가 그야말로 나는 그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네. 나는 총을 쏘는 사람을 죽이는 총 쏘는 건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경우에도 국방의 의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국민으로서 국가는 지켜야 되지만 네. 총 들고 하는 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총 들고 하는 거 대신에 그러면 교도소에서 거기 수용되어 있는 보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행정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군대에 가면은 또 이 고생하고 있는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최종적인 거는 국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을 해서 아마 공청회를 거친 뒤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행정 업무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보내서 총을 들고 보초를 하겠다. 아마 그런 거는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내 양심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건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형평성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려낼 수 있는 그 기준 그렇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생각은 다수의 사람들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총을 들고 싸워야지.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도 가는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총은 못 들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다른 걸 우리가 인정해 주되 다만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같은 정도의 의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지금 그 대체복무제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좀 흥미로운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이게 또 뭐 대법원 홈페이지로도 중계가 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중계가 됐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인가 이걸 그렇습니다. 두고 공개 변론이 예. 있었습니다. 이거 내용을 저희가 좀 직접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뭐 계속 수명이 올라가면 67세, 70세까지 계속 일하는 것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우리 원고 수성대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꼭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실제 현실이 계속 일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가동연한은 계속 연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원고 드리는 생각입니다. 정년 연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노동시장의 현실이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이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직업을 놓고 갈등하는 양상이 될 우려 또한 없지 않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육체 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대 나이 그렇습니다. 이걸 60세로 할 거냐 65세로 예. 바꿀 거냐 이걸 놓고 지금 공방이 그렇습니다. 벌어진 거죠. 예,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고가 나서 자기가 일을 못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우리 법에 따르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던 돈을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걸 일실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살까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소위 가동연합입니다. 가동이라는 게 기계 가동의 경우에 가동이 하지만 네. 사람의 경우에도 이 사람이 몇 살까지 돈 벌 수 있나. 그게 이제 가동 연합이거든요. 법률 용어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몇 살까지 돈 벌 수 있나 그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가동연한이 55세였어요. 55세 지나면 더 이상 일 못한다.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이제 89년도쯤 오니까 아니 그래도 한 60세까지는 돈을 벌 수 있다. 네.
뭐 건강도 좋아지고 수명도 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60세까지를 인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세가 지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죽고 나면은 돈벌이 한 거는 하나도 안 쳐줘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평균 수명이 늘었거든요. 89년에 비해서 한 10년이 늘었어요. 네. 그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택시들 보면은 택시 기사들이 한 20, 30%는 65세 이상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종래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건 현실에 안 맞다. 그러니까 65세까지 늘리는 것이 현실에 맞다는 것이 이제 이 가동연을 연장하자는 쪽의 주장이죠. 네. 그런데 네. 또 한편 그 반대쪽은 그걸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나이를 먹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년 들었지만 건강 수명이 그렇게 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몸이 아파지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몸이 더 많이 아파질 가능성이 있고 또 나이가 많으면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대연하면 도시 일용 노동은 22일. 그 뭔가 하면 도시에서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한 달에 20일 일한다. 또 농촌에서 25일 일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22일, 25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늘리는 건 곤란하다. 만약에 늘린다고 한다면 그런 그 기간이나 또 그 사람들 돈벌이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 든 분들이. 네. 그런 걸 종합해서 해야지 그거랑은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사실 그런 그 피해자란 분들에게 오히려 지나치게 배상을 하게 된다고. 이 공평하지 않다.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돈을 많이 주게 되면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맞다. 그래서 늘리는 것 자체에 신중해야 되고 늘리더라도 그런 그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또 얼마나 돈벌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게 이제 반대 측의 이제 논지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몇 세로 두냐에 따라서 뭐 보험금이나 보험료 이런 완전히 부분도 달라지게 되죠. 달라지니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세를 딱 보면 61세 된 사람이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사람은 돈벌이로 잃어버린 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65세가 돼버리면 이 사람이 지금 61세면 65세까지 몇 년을 더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업계가 제일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이게 네. 연금제도하고도 관계가 있죠. 네. 연금을 몇 살부터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연금은 65세부터 주는 게 맞잖아요. 일할 수 있는데 60세부터 주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직장에 그러면 정년을 몇 년을 할 것이냐. 네. 지금 예를 들어 가동 연령이 65세다. 그러면 정년도 65세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데 60세에 나가라 그러는 건 일찍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산업이라든지 일반 그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단순히 보험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한 거는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올라온 판결이 있고 광주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네. 광주고등법원은 65세가 가동연하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올라온 건 60세다 이렇게 두 판결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89년도 이후로 한 30년 동안은 60세까지로 봐왔는데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러니까 65세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해서 이제 공개 변론을 한 겁니다. 판례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좀 기준을 정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개 변론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지금 공개 변론을 하는 게 이제 육체 노동자에 그렇습니다. 국한이 돼 있는데 이게 예. 앞으로도 또 기업 정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나 예를 들어서 목사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그 인정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의사들은 65세까지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일반 육체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다 일반 육체 노동자로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도 그 사람들을 대충 할 때 특별히 무슨 라이센스가 있지 않는 육체 노동자로 간주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가동 연하이다 그러면 근로자들도 아니 지금 대법원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를 가운데 내보내느냐. 나 65세까지 일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많이 종합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시대가 바뀌었고 또 인식이 바뀌는 만큼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바꾸기에는 역기능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연금제도, 또 정년 문제, 또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나이 든 사람들은 안 쓰거든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일을 할 기회가 없으면 그건 가동연화를 65세라는 건 또 넌센스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 60세부터 65세까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할 수 있고 또 일할 의사가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연금을 60세부터 많이 준다. 그러면 60세부터 65세까지는 일을 안 하겠죠. 연금을 많이 받으면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또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노인네들은 안 쓰죠.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의 수요 공급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아직은 법원이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고 시간이 좀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